현관에 구두가 있었어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님 것도 아닌 굽이 높고 빨간 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과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서리를 펼쳐놓고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전부 달랐어요. 추석이었어요. 오전에 저를 친정으로 내보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5년이 그 순간 전부 무너졌어요. 이야기는 그날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졌습니다. 15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이 먼저 알고 일어나는 거죠.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천장을 보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밥, 국, 반찬, 어머님 혈압약, 시아버님 당뇨약, 남편 도시락.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오늘은 좀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제 몸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몸이 되어 있었어요. 쌀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서울 하늘이 짙은 남색인 그 시간에 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만 났어요. 그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니 박금자는 짜고 맵고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시아버님 최병수는 반대로 싱겁게 드셔야 했고요. 두 분 식성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국을 2가지 끓였어요. 매일 15년 동안. 처음엔 한 가지 국에 소금을 덜 넣고 따로 간을 들일 수 있게 준비했었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남의 집 국처럼 싱겁게 끓여? 각자 따로 끓여. 그날 이후로 저는 국을 2가지 끓였습니다. 불만은 없었어요. 불만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치라는 걸 그때쯤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최재우는 아침을 잘 먹지 않았어요. 도시락은 싸달라고 하면서 막상 집에서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부터는 도시락을 안 싸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냥 쌌어요. 먹든 안 먹든. 수고했어. 그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밥상을 받고 나서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오늘 간이 좀 세네. 아니면 국물이 묽어. 이게 뭐야? 아니면 어디서 이런 반찬을 배웠어? 어머니한테? 마지막 말은 제 친정 어머니 유순자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어머님은 제 친정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이라고. 처음 상견례 때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좋으면 됐지 하고. 그게 제 24살의 판단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판단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최재훈이 좋았고 그 집안이 번듯해 보였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아버지, 이상구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정미야, 저 집안 사람들 눈빛이 맞지 않는다. 내가 느낌이 안 좋아. 그때도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직감이 그때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저는 밀고 나갔어요. 결혼하겠다고. 아버지는 결국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를 하셨어요. 시댁 아파트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돈을 보태주셨거든요. 저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든든하게 시작하라고.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차용증을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최재훈과 박금자 두 사람 앞에서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꼼꼼한 분이시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민망했어요. 가족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이게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을 저는 15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나중에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뒤늦게 추석 준비는 4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님의 지시가 많아져요. 전 종류가 5가지, 나물이 4가지, 산적, 탕, 식혜, 송편은 어머님이 직접 빚으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옆에서 감독하시고요. 소가 너무 많잖아. 이러면 터져. 반죽이 질어. 물을 너무 넣었잖아. 또 이 모양이 뭐야? 반달이 이렇게 두꺼우면 쪄도 안 익어. 저는 조용히 고쳐가며 했습니다.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뭔가 말하려다가도 입을 닫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명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삿날이나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적당히 자리를 지키고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설거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 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작에 알았거든요. 올해 추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날 밤 11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9시에 들어가셨고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앉아?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남은 전 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추석 당일. 그 생각이 그렇게 다른 의미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명절이라 평소보다 더 일찍이었습니다. 제사상 음식은 전날 밤에 거의 다 해두었지만 아침 차례 준비가 남아 있었거든요. 과일을 닦고 배열하고 식어버린 전을 다시 데우고 어머님이 지정해 두신 순서대로 상을 올렸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나서 뒷정리를 마친 게 오전 10시였어요. 친척들은 올해 따로따로 다 오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미리 연락을 돌리셨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조금 이상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오시던 분들인데 올해는 왜 갑자기?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어머님이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정미야, 이리 와봐. 저는 행주를 손에 든 채 다가갔어요. 어머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웃는 얼굴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칭찬하는 척 하실 때 빼고는.
그것도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요. 그날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준비해 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명절에 고생 많았어. 오늘은 친정 가서 쉬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명절에 저한테 친정을 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명절 다음 날까지 뒷정리가 남아있다고 일이 많다고 하셨었습니다. 친정은 명절 지나고 가야지 라고. 지금요? 그래. 오늘 거기 가서 자고 와도 되니까 편히 쉬어. 그때 남편 최재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것처럼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상태였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처가 가려고? 잘 됐다. 오늘 가 있어. 그때 어머님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꺼내보니 5만 원짜리 4장이었습니다. 20만 원. 차비도 하고 거기서 밥도 사 먹고.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 아래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삼켰어요.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자 했습니다. 어머님도 사람이니까. 15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건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오늘 다녀올게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전히 웃으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짐을 챙겼어요. 갈아입을 옷 하나, 세면도구, 지갑. 20분이 안 됐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을 메고 나오는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급하게 내보내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이 밀고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생각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추석 명절 서울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오랜만에 멀리 있는 것을 눈에 담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부엌이 아닌 곳을 보는 거, 하늘을 보는 거. 버스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봉투를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20만 원. 15년 만에 처음 받는 어머님의 용돈.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돈이 저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값이었다는 걸. 인천까지는 버스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터미널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추석이라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았어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길인데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시댁에서는 없는 느낌이거든요. 친정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 유순자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일찍이야? 어머님이 오늘 친정 가서 쉬라고 하셔서요. 어머니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오셨어요. 표정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반가운 표정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같이 있었어요. 박금자 씨가 추석 당일에? 네.
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어? 저는 들어갔습니다. 친정 거실은 늘 그랬듯 조금 좁고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화분들이 창가에 늘어서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구는 안방에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멈추셨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래.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먼저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 눈부터 보시고 눈에서 읽히지 않으면 한참을 더 기다리시는 분. 그날도 그러셨어요. 저는 어색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얼굴 어딘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네 식구가 밥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추석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시댁 밥상과 다를 게 없는 음식들인데 이상하게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같이 먹어서 그런지 아무도 맛에 대해 지적하지 않아서 그런지 밥을 먹는 내내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셨어요. 밥상을 치우고 나서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미야. 네, 아버지. 오늘 왜 온 거야? 진짜 이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쉬다 오라고 하셔서요. 박금자 씨가 너한테 추석날 친정 가라고 한 게 처음이지? 네. 아버지가 창밖을 한번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정미야, 다시 가봐라.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으시고 나오셨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얘가 명절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왔다 갔다 시켜. 순자야,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 목소리를 쓰실 때는 보통 진지한 상황이거든요. 농담이나 걱정 과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닐 때. 아버지, 왜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안 좋다. 어떤 느낌이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금자 씨가 너를 오늘 거기 없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여보, 그게 무슨 억측이에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그냥 명절에 며느리가 고생했으니까 쉬라고 하신 거겠지.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가 만류하셨어요. 밥이라도 더 먹고 가지.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가방을 다시 들고 나서기 전에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더 하셨어요. 정미야. 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친정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위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절에 핸드폰이 꺼진다는 게 추석 낮 2시에 저를 집에서 내보내놓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까 올 때와 같은 풍경인데 달라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 아까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느낌이 안 좋다. 그 말이 버스가 서울로 달리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어요. 어머님한테도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2번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3번째는 걸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을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거울이 달려 있거든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랑 다를 게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얼굴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지 복도를 걸어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한 3초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구두가 있었어요. 현관 한쪽에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님 것도 아닌 구두. 굽이 높고 빨갛고 광이 났습니다. 크기가 230이었어요. 저보다 작은 발 사이즈. 어머님은 250이시고요. 저는 그 구두를 내려다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두를 봤습니다. 예쁜 구두였어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소리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제가 15년을 들어서 잘 알거든요. 그것보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가벼운. 그 다음에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 부분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서류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서류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들렸거든요. 저는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현관에 가방을 맨 채로, 손에 열쇠를 든 채로. 그때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음성 녹음 앱을 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꺼진 남편 핸드폰이 자꾸 생각나서 그랬는지. 어쨌든 저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는지 그냥 열어야 하는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집 안방 문인데 이 문을 15년 동안 내 의지로 열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계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3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님 박금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를 펼쳐두고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남편 최재훈이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3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담배를 든 손이 멈췄어요.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입을 한번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눈빛이 빠르게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달랐어요. 놀라셨는데 그 놀람이 금방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굳은 표정.
그러고 나서 입을 여셨어요. 왜 왔어? 왜 왔어? 내 집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처럼. 이른 아침 낯선 미소. 용돈 20만 원. 친정으로 내보내기. 꺼진 핸드폰. 빨간 구두. 서류. 그리고 어머님의 저 얼굴. 왜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가 서류를 슬그머니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어머님이 서류를 덮으셨어요. 제 재킷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녹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도록 훈련된 몸이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차갑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인사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제게는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머님도, 남편도, 그 여자도 한 10초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방 안에 담배 연기가 천천히 흘렀고 닫힌 커튼 사이로 오후 햇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서류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 여자 무릎 위에 있던 것이었어요. 아까 제가 들어서자마자 덮으려 했던 A4 용지 여러 장이 묶여 있었는데 맨 위장에 무언가 인쇄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멀어서 다 읽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이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동의. 저는 그 세 단어를 읽고 나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약간 틀더니 담배를 재떨이에 껐어요.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야, 앉아. 저는 앉지 않았어요. 서류가 뭐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놀랐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 여자가 서류를 어머님께 건넸어요. 어머님이 서류를 제 앞으로 내미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첫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 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매도인 란에 남편 최재훈의 이름이 있었어요. 매수인 란에는 처음 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법인 이름이었어요. 매매 금액 7억 2천만 원. 저는 21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장을 봤어요. 동의서였습니다. 배우자 동의서. 매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서명란에 도장 찍는 자리도 있었고요. 둘 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받으려고 했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친정으로 내보내고 나서 뭔가를 하려다가 제가 돌아오는 바람에 못한 거구나. 어떻게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조를 하려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저를 설득하려 했는지. 저는 더 넘겼어요. 그 다음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매입 내역서였어요. 이 아파트를 15년 전에 처음 살 때 자금 출처를 정리해둔 서류 같았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금, 어머님 지원금, 그리고 한 줄이 있었는데 지워져 있었어요. 검은색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수정액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줄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복사를 하기 전에 가린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지워진 줄이 뭔지. 어머님, 제가 그 서류를 들고 어머님을 봤습니다. 이 아파트 살 때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 있잖아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몸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어머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굳으셨어요. 뭔가를 계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다 정리된 거야. 정리요? 응. 그때 그 돈은 없는 걸로 됐어. 없는 걸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잠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없는 걸로. 1억 2천만 원이. 제 아버지가 딸 잘 살라고 차용증까지 써서 빌려준 그 돈이. 없는 걸로. 그건 차용증이 있어요, 어머님. 차용증이 어딨어? 그게 어딨는지 알아? 아버지한테 있어요. 어머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왔다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표정을 다시 정돈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야, 어른들이 하는 일에 내가 끼어들 게 아니야. 이건 제 일이에요, 어머님. 제 아버지 돈이고 제 도장이 있어야 하는 서류예요. 어머님이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팔면 내 목도 챙겨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얼마요? 5천만 원. 7억 2천짜리 아파트를 15년 살면서 제 아버지 돈 1억 2천이 들어간 집을 5천에 정리하라고.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야, 5천이면 적은 거 아니잖아. 나가서 살기에 충분해. 15년 만에 처음 들어본 호칭이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녹음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5천. 없는 걸로. 어른들이 하는 일. 이 모든 말이 지금 녹음되고 있다는 걸 이 세 사람은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어머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열었어요. 서류를 찍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동의서, 지워진 줄이 있는 매입 내역서, 한 장씩 전부. 어머님이 소리치셨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 찍고 나서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빨리 방에서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깨어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시면서 뭔가를 소리치셨는데 저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어요. 복도에 서자 어머님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는 동안 손을 봤어요. 그제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방 안에서는 안 떨렸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야 떨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저는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볼에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저장됐다는 표시를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에서 받으셨어요. 아버지. 그래, 정미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디야,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 와.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 와. 그 두 글자에 저는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천 친정에서 그날 밤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이불을 펴주셨고 저는 눕기는 했는데 잠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그 방 안장면이 자꾸 돌아왔어요. 어머님과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던 것, 남편이 담배를 끄던 것, 야 라고 하던 것, 5천이면 충분하다고 하던 것. 새벽 4시쯤 됐을 때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도 못 주무신 거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미야, 다 얘기해봐. 저는 그날 아침 식탁에서 처음으로 전부 다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참아온 것들이 아니라 어제 그 방 안에서 본 것들을, 서류 내용, 지워진 줄, 7억 2천, 5천이면 된다는 말. 그리고야, 아버지가 듣는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중간에 한번 울음이 터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나오셨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누런 빛이 도는, 이거, 봉투 안에 차용증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작성한, 공증까지 된, 최재훈과 박금자 두 사람의 서명이 있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왜 보관했는지 이제 알겠지. 저는 그 차용증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섭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단 한 번도 저한테 꺼내 보이신 적 없으셨는데 그냥 조용히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내가 필요해질 때 쓰라고.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돈 내가 받아낼 테니까 너는 증거 모아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아버지의 15년이 다 들어 있었어요. 딸을 보내면서 느꼈을 불안, 차용증을 쓰면서 가졌던 의심,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던 것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버지와 함께 백호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문을 닫은 곳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미리 알아보셔서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두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전날 밤 주무시지 못하면서 이것도 알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들, 차용증, 녹음 파일.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듣다가 잠깐 멈췄어요. 5천이면 된다는 말 남편이 직접 했습니까? 네. 야 라고 했고요. 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 매각을 막아야 해요.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였어요. 변호사 선임, 가처분 신청, 아파트 매각 동결, 그리고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남편 최재훈과 그 여자 김수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 알아야 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중 얼마나 오랫동안 만난 건지, 아파트 매각을 진행한 게 충동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오래 계획한 것이었는지 동네 지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최재훈이 다니는 직장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자주 보였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5년 전부터였습니다. 5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멍했어요. 5년이면 제 딸이 태어나던 해부터예요. 아이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네요. 저한테 아이가 있어요. 딸이에요. 지금 12살입니다. 추석 때 외할머니 댁에 먼저 내려가 있었어요. 아이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아이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능한 한 올해, 5년. 딸이 7살 때부터 저는 그 숫자를 메모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남편 명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 5년치 받는 계좌는 김수아 명의였어요. 그것도 증거가 됐습니다. 어머님 박금자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아파트 매각을 추진한 건 어머님이 주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수법인과의 연결도 어머님 쪽 인맥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공모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 소송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한테 오래 화가 나 있었어요. 15년 동안. 하지만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유는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버지 돈 1억 2천만 원. 하나는 제 딸. 그 아이한테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는 사이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얘기하자.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가처분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에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인천 친정 앞 골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아. 네. 잘하고 있어. 그 말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서도 남편한테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는 그 말 하나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박금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면 5천 줄게. 더 줄 수도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송했어요. 변호사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매각은 가처분 신청으로 즉시 동결됐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매수법인 쪽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 됐다고. 이제 본 게임이라고. 남편 최재우는 그 뒤로 2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문자였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박금자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문자, 도장 찍고 나가면 5천 줄게 이후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셨겠죠. 저도 선임했으니까요. 딸 아이는 외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인천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스럽게 알겠다고 했어요. 12살인데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었어요. 조정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최재훈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그 옆에 박금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눈빛이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양쪽이 마주보고 앉는 구조였어요.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최재훈은 맞은편에, 그의 변호사 옆에. 조정이 시작됐어요. 최재훈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귀책 사유는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주요 재산은 전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이며 현재 시세는 감정가 기준 7억 원 내외입니다. 단 해당 아파트는 전 남편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여도를 고려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무릎 위에서 조용히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15년 전 결혼하면서 제 아버지 돈 1억 2천이 들어간 그 아파트를. 변호사가 제 쪽에서 입을 열었어요. 반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도 제 가방에서 꺼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 전사본이었어요. 추석 당일 그 방 안에서 녹음된 것. 박금자의 목소리, 최재훈의 목소리, 5천이면 된다는 말, 야라는 호칭, 없는 걸로 됐어라는 말. 전부 텍스트로 변환되어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금융거래 내역서였어요. 최재훈 명의 계좌에서 매달 김수아 명의 계좌로 이체된 5년치 내역. 날짜별로 정리된 총액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증 차용증이었어요. 15년 전 이상구와 최재훈, 박금자 사이에 작성된 1억 2천만 원, 공증 번호가 찍힌 두 사람의 서명이 있는 아버지가 15년 동안 보관해 오신 그것. 네 번째, 박금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였어요.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면 5천 줄게. 날짜와 발신 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혼인 당시 장인 이상구 씨의 대여금 1억 2천만 원이 매입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이는 공증된 차용증으로 입증됩니다. 이는 혼인 후 형성된 재산으로 분류되며 조정인 측의 실질적 기여도는 상당합니다. 또한 제출된 녹음 파일은 피조정인 및 피조정인 모친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려 한 정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박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파일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날 그 방 안에서 한 말들이 녹음됐다는 걸 그때까지 모르셨던 거예요. 저한테 핸드폰이 있다는 걸, 녹음이 되고 있었다는 걸. 최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뭔가를 적었어요. 조정위원이 녹음 전사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씩. 방안이 조용했어요. 박금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15년 동안 저한테 야, 밥하던 손이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차용증의 공증 유효성과 금융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호 합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최재훈 측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최재훈이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조정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조정이 두 차례 더 이어졌어요.
오후까지 이어진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말을 아꼈어요. 변호사가 말할 때 듣고 제가 말해야 할 때만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조정위원이 저한테 직접 물으셨어요. 혼인 기간 중 생활에 대해 직접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새벽 5시, 2가지 국, 15년.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없었다는 것. 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5천이면 충분하다고 들었다는 것.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신기했습니다. 이 말들을 하면서 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안 울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15년이 이미 울 만큼 울게 만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 아파트 평가액의 40%, 그리고 차용금 1억 2천만 원 전액 반환. 사회행위 취소 소송 병행으로 아파트 처분 금지 가처분은 유지됩니다. 변호사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수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딱 3초? 네. 최재훈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금자는 조정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최재훈이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하자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복도에서 봤어요. 15년 동안 저를 보면서 한 번도 눈을 감으신 적 없으셨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어요. 법원 복도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 번 가자마자 받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그래, 그랬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우리 딸. 저는 법원 건물 계단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잘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백호동 골목 안에 작은 카페가 생겼어요. 간판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체로 나무 간판에 새겨진 정민혜, 제 이름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간판 위에 올라갔어요. 15년 동안 야로 불렸던 사람의 이름이 오전 8시에 문을 열어요. 혼자 커피를 내립니다. 첫 번째 잔은 항상 제가 마셔요. 제가 만든 커피가 어떤 맛인지 제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그게 좋았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보증금을 냈어요. 아버지가 권리금 일부를 보태주셨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 그러시면서 또 차용증을 쓰시려 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제가 웃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오세요. 주문을 안 하십니다. 그냥 카운터 옆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아버지 드실 것을 알아서 내려드려요. 아메리카노에 물을 조금 더 탄 것. 아버지는 커피가 너무 진하면 심장이 두근거리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고 저는 카운터에서 할 일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좋아요. 15년 동안 제가 그리워했던 게 화려한 말들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어느 날 아버지가 창밖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미아. 네. 이 골목, 내가 어릴 때 자주 다니던 데야.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서 이 골목까지가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걸. 아버지가 이 자리를 고른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 잔에 커피를 조금 더 따라드렸습니다. 딸아이는 저랑 살고 있어요. 학교를 인천으로 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싫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고 해요. 오히려 외할아버지랑 가까워졌다고 좋아합니다. 화요일마다 아버지가 카페에 오시면 아이가 학교 끝나고 달려와요. 외할아버지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죄다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들어주세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저 나이에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재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가끔 어머니한테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머니도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수아라는 사람은 판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최재훈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그쪽 것이에요. 박금자는 건강이 나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인지 한참 생각했어요. 통쾌한가? 슬픈가? 안타까운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득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아득하듯이 어머님이 좋은 데서 잘 돌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움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어요.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아침 8시 인천 백호동 골목 안 정민의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마셨습니다. 4월이라 살짝 서늘하고 꽃 냄새가 났어요. 골목 끝 벚나무에서 꽃잎이 몇 장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용돈 20만 원으로 내보내려 했던 사람이 1억 2천을 되찾았습니다. 야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 정민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차용증 없이 빌려주신 그 마음으로, 딸이 학교 끝나고 달려와 앉는 그 의자로, 화요일 아침 아메리카노에 물 조금 더 탄 그 온도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